자, 2번 문제 한번 볼까 얘들아. 자, 슬릿의 폭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슬릿의 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 D 값이 얼마라는 거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가 2m다 라는 거는 L 값이 얼마이다? 2m이다 이렇게. 회절 실험을 해서 첫 번째 어두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했대. 근데 이거는 이중 슬릿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는 줄 거 봐. 단일 슬릿 문제입니다. 그죠? 회절하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고. 단일 슬릿 문제에서 어두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그랬으니까 x 값이 얼마란 뜻입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2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일 슬릿 문제이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이 실험에 사용된 빛의 파장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거든. 무슨 식을 써주면 되냐면 우리 어두운 것과 중앙까지의 거리 요 x는 하는 요 식을 이용하면 되죠. 뭡니까? d분의 l 곱하기 뭐다? 람다 요 식 이용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파장을 물었으니까 람다는 x 곱하기 요 이항시키면 되죠. l분의 d 뭐 단순하게 대입만 해서 답 찾아내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 3번 문제 한번 볼까, 얘들아? 자, 지금 보면 슬릿을 통과했고, 이건 이제 이중 슬릿 문제인데, A, B 사이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 밝다, 보강 간섭, 어둡다, 상세 간섭, 그 얘기인 거고. 자, 바로 볼게. 너희들 한번 적어볼래?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빛이 퍼져나가는 걸 회절이라고 하는데 회절은 어떨 때 잘 일어나느냐? 물론 파장이 길 때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슬릿의 틈 있지? 그 틈이 뭐 하면 좁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슬릿의 틈이 좁을수록. 지금 얘들아 그림 봐봐. 이거 좌우로 회절이 됐습니까? 위아래로 회절이 됐습니까? 좌우로 회절이 됐지.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 맞지 지금? 그러면 좌우로 슬릿의 틈이 좁다는 이야기죠. 그죠? 좌우로 슬릿의 틈이 좁으니까 슬릿이 대략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얘기지. 좌우로 좁아야 되니까. 맞나? 그러면 기억이 맞는 이야기잖아. 이제 그 다음에 빨간색 레이저에 밝기를 밝게 하면 AB 사이에 나타나는 무늬수가 증가한다. 얘들아 AB 사이에 나타나는 무늬수를 결정하는 건 결국 뭐냐면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촘촘하게 있으면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 이건 사실은 AB 사이에 나타나는 무늬의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가 작아져야 되는 거야? 델타 X가 작아져야 되는 거야. 델타 X가. 우리 방금도 했잖아. 델타 X 구하는 식이 뭐였지? D분의 L람다였잖아. L람다. 그러니까 델타 X가 작아지려면 람다가 어때야 되는 거야? 짧아져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밝기하고 파장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밝기는 빛의 세기와 관계된 것이지 에너지 그러니까 진동수 파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밝기를 아무리 바꾸어도 델타 X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되냐? 그 다음 빨간색 대신 파란색을 쓰면 너희들 그 정도는 알지 않냐? 빨간색하고 파란색 빛을 비교하면 람다가 누가 더 길죠? 빨간색이 더 길잖아요. 대신에 진동수는 누가 더 큰 거야? 파란색이 더 큰 거거든. 그러니까 빨간색 대신에 파란색을 쓴다는 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람다가 짧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되냐? 그러면 델타 X가 작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타나는 무늬수가 빨간색을 썼으면 틀렸네. 감소한다고 했네. 좀 더 촘촘해지니까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됩니다. 됐어? 자, 5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여기 보면은 슬릿 몇 개 있노? 슬릿이 하나, 두 개 있죠. 두 개 있고. 자, 여긴 정중앙 맞아? 정중앙. 그러면은 여기는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경로차가 0이 되고 당연히 보강간섭 하는 거야. 그지? 근데 문제 줄 거 봐봐. 세 번째로 어두운 무늬가 생겼대. 세 번째로 어두운 무늬.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는 거 무슨 간섭 하는 거지? 상세 간섭을 하는 거지.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는 건. 그리고 세 번째로 상세 간섭이잖아. 그럼 봐봐라. 첫 번째 상세 간섭은 2분의 람다거든. 경로차가. 두 번째 상세 간섭은 경로차가 2분의 3람다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세 간섭은 뭐야? 경로차가 2분의 5람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P점은 상세 간섭인데 세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2분의 5람다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 자, O점은 당연히 보강 간섭이고요. 어두운 무늬가 당연히 상세 간섭이지. 디귿 고쳐볼래? 몇 람다가 되면 돼? 2분의 5람다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이제 파동의 굴절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자, 너희들 굴절이라는 표현은 다 알지? 말 그대로 굴절, 꺾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 건데. 자, 줄 거 볼래? 왜 그러면 굴절이 생기냐면 이겁니다. 파동의 전파 속도가 뭐해지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 까먹었으면 지금 알면 되는데 파동의 전파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했지? 매질의 종류 내지는 매질이 결국 파동의 전파 속력을 결정한다고 했지. 칠판 봐봐. 자, 빛이든 소리든 얘가 진행을 하고 있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딜 진행하고 있었어? 매질 1을 진행하고 있었어. 그 매질 1이 뭐 공기인지 액체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어디로 진행을 하게 되노? 매질 2로 진행을 하게 되지. 그럼 매질이 바뀌었잖아. 그럼 속력이 바뀌었잖아. 그럼 전파 속도가 달라지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 굴절, 꺾임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자. 매질 1은 빠른 매질, 매질 2는 느린 매질이라고 해보자. 집 하나 봐볼래? 너희들 자동차 바퀴라고 생각해봐. 여기서는 왼쪽 바퀴도 매질 1, 오른쪽 바퀴도 매질 1이니까 정상적으로 직진할 수 있어. 근데 경계면에 오면은 자동차 바퀴가 하나는 어디에 있어? 매질 1. 하나는 어디에 있어? 매질 2에 있잖아. 그러면은 빠른 매질에 있는 바퀴는 앞으로 많이 가는데 매질 2에 있는 바퀴는 조금밖에 못 가잖아. 맞지? 그럼 어디로 꺾이겠어? 오른쪽은 많이 가고 왼쪽은 적게 가니까 어디 쪽으로 꺾이는 거야? 느린 쪽, 적게 가는 쪽으로 꺾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상 원래 직진하면 일로 가는 거잖아. 직진하지 못하고 느린 쪽으로 뭐 한다? 굴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들아, 쌤이 지금 긋고 있는 이 선이 무슨 면? 이게 바로 경계면이지. 경계면. 매질과 매질이 만나는 면. 항상 기억하자. 경계면에 대해서 뭘 거주면? 수직한 선을 거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각도, 입사각, 굴절각, 모든 각도는 법선과 이루는 각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요각, 요각을 뭐라고 하는 거야? 입사각이라고 하는 거고. 굴절된 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요각 있지? 요각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굴절각 R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됐어? 야, 그림 보고 답해봐라. I가 큽니까? R이 큽니까? 그림 보면 돼. 입사각이 큽니까? 굴절각이 큽니까? 입사각이 크죠? 그래서 일단 그냥 입사각이 크다. 문제없지? 그다음 칠판 봐봐니. 너희들 여기서 이제 파동이 발생을 하잖아. 참고로 파동이 발생될 때 진동수가 결정이 되면 한번 결정된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매질에서의 진동수나 두 번째 매질에서의 진동수나 어때야 되는 거야? 일단 요거는 같아야 됩니다. 기억해. 매질이 바뀌어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 다음 너희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자. 얘들아 봐봐. 진행하는 입사 강선에 수직한 면 책에 표시되어 있죠. 우리 요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나나? 파면이라고 한다고 했죠. 파면. 여기도 뭐가 있니? 여기도 파면이 있지. 물론 파면은 항상 진행 경로하고 수직이어야 하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파면과 파면이 거리가 있죠. 이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고 요거는 바로 1번 매질의 파장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요것도 잘 보면 파면이죠. 요것도 파면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몇 번 매질의 파장이 되는 거예요? 2번 매질의 파장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2번 매질의 파장이 짧죠. 그죠? 그러니까 뭐도 쓸 수 있는 거야? 람다 1 1번 매질의 파장과 2번 매질의 파장도 비교하면 누가 크다? 1번 매질의 파장이 크다. 자, 그 다음 너희들 파동의 전파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였노? 파동의 전파 속력 모르면 지금 알아라. 진동수 곱하기 뭡니까? 파장이죠. 이게 파동의 전파 속력이잖아. 근데 방금 우리 뭐가 동일하다고 했지? 진동수가 동일하다고 했지? 같다. 그러면 속력과 파장은 무슨 관계여야 된다? 비례 관계여야 된다. 그래서 속력은 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역시나 파장과 비례하니까 1번 매질이 더 빠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쌤이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입사각 I도 1번 매질, 파장도 1번 매질, V1도 1번 매질이 다 크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도와 파장과 속도는 모두 비례관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도가 크면 파장도 길고 파장이 길면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는 이 상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림이 주어지면 그림과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림은 빛이 공기에서 물로 입사할 때 체크하자. 뭐가 입사각이고 요게 입사각 아이가? 요게 뭔데? 굴절각이죠. 그럼 누가 봐도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어떻게 됐어? 작아졌지. 그러면 각도가 작아졌으니까 뭐도 짧아진 거고 파장도 짧아진 거고 속력도 느려진 거고 단 하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답 나왔잖아. 공기보다 물에서 더 작은 값을 갖는 것이 아닌 건 뭡니까? 3번 체크하세요. 진동수잖아요. 적으세요. 동일. 진동수는 같아야지. 2번 볼게. 진동수가 500인 음파가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얘들아, 어차피 진동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에서 건 물에서 건 진동수는 얼마가 됩니까? 500Hz가 되죠. 진동수는 500Hz. 그리고 공기 중에서 음속은 340인데 물속에서 음속은 얼마다? 1500이다. 그러면 물속에서의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1500m/s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치? 방금 선생님 말했잖아. F 곱하기 람다가 전파 속력이야. 지금 묻고 있는 게 뭔데? 물속에서의 파장을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뭐만 알고 있는데? 진동수 알고 있고 물에서의 속력 알고 있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게 500이라며. 이게 1500이라며. 그럼 끝났지. 요거 몇 미터가 되면 되는 거야? 3m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파장은 3m. 이렇게 가면 되지. 됐나요? 그 다음 야야야 3번 문제에 소리의 속도가 340에서 물속으로 얼마로 바뀌었다고? 1500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결국은 파동의 전파 속력이 뭐 해진 거야? 이렇게 빨라진 겁니다. 맞습니까? 얘들아, 속력이 빨라지면은 어떻게 돼야 되노?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져야 되지.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뭐도 길어져야 되는 거야? 파장도 길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거잖아. 자, 물에서 공기로 들어가면 입사했지?
누가 빠르다고? 물속이 더, 잘못 잡아. 여기가 물이죠. 여기 공기에서 물로 가는 거니까. 공기에서 물로 가면 물이 더 빠르다며. 그럼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야 되다며. 요 각보다 더 큰 각으로 굴절되니까 요렇게 돼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굴절각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런 건 답이 안 되잖아. 1번, 2번, 3번 이런 건 다 제껴야지. 3번은 일단 뭐 될 수도 있겠네. 굴절이 안 됐으니까 제끼자.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잖아. 그 중에 뭘 찾으면 돼? 파장이 길어진 걸 찾아봐. 4번하고 5번 중에 어떤 거야? 4번이지? 그럼 답 몇 번이다? 이렇게 4번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됩니까? 자, 이제 조금 더 접근을 해볼 텐데. 자, 봐봐. 똑같은 그림이고 똑같은 이야기 할 텐데. 한 번 더 보자. 야, 봐봐라.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 맞지? 범수야.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그래. 입사각이 더 크지? 아까 했던 거지? 그 다음에, 입사각이 크면 뭐라고 했지? 속도도 각도랑 비례하고, 람다도, 속도랑 비례한다. 근데 뭐는 동일하다고 했어? 진동수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좀 전에 다 배웠잖아. 여기다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걸 더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봐봐. 책에 있는데 속도가 뭐한 매질일수록 빠른 매질일수록 우리가 보통 뭐 하다고 표현하냐면 소하다 그리고 뭐한 매질이라고 한다 소한 매질이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속도가 빠른 매질일수록 n이 굴절률이거든요. 굴절률은 작다. 이게 핵심입니다. 속도가 빠른 매질일수록 굴절률은 작다. 세 개 있죠? 그 다음 반대로 속도가 느리면 우리가 밀한 매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억해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속도가 느릴수록 굴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굴절률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너희들 외우기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도와 속도와 파장은 전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했지. 딱 하나만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뭐만? 굴절률만 반비례 관계다.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지? 그러니까 다 비례하는데 뭐만? 이렇게 굴절률만 반비례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자. 됐어? 다 비례하는데 굴절률은 반비례한다. 그러면은 보기 1번에 자 보기에서 빛이 진공에서 유리로 입사한대. 얘들아, 자 문제에서 빛이 진공에서 유리로 입사를 하면 책 봐봐. 진공의 굴절률은 1이고요. 유리의 굴절률은 1.6이거든요. 그러면 진공에서 유리로 간다는 건 굴절률이 뭐 한다는 얘기죠? 1에서 1.6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쌤이 아까 굴절률만 반비례한다고 했죠? 그럼 굴절률이 증가한다는 건 속도는 진공에서 유리로 가면 감소한다는 이야기고, 그지? 속도가 감소하면 파장도 짧아진다는 이야기고, 속도와 파장이 작아진다는 건 각도 역시나 작아져야 되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다는 이야기잖아. 그림으로 표현을 할까?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입사를 해서 이게 법선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굴절되는 게 바로 속도가 느려지고 파장이 짧아지고 굴절률은 커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옳은 걸 골라봐라. 속도는 감소하고 파장 감소하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 진동수는 동일하다 해야 되고 입사각에 비해 굴절각이 작다. 요거 맞는 이야기니까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지 봐봐. 쳐봐봐. 요건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노? 적어라. 요거 파면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파면. 자, 파면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파면에 수직된 선을 그어줘라. 이런 식으로. 파면에 수직된 선을 그어줘라. 이런 식으로. 파면에 수직된 선을 그어줘라. 마찬가지 파면에 수직된 선을 이렇게 그어줘라.
그럼 뭐가 보이죠? 뭐 했노? 매질 A에서 매질 B로 가서 이렇게 굴절됐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요게 I고요. 요게 R이고요. 누가 봐도 I가 R보다 크죠? 맞지? 누가 봐도 얘들아 봐봐. 요 간격하고 요 간격 비교해봐. 뭐가 더 커? A가 더 크지? 그럼 람다도 A가 B보다 길죠. 누누이 말하지만 모든 게 비례한다고 했죠. 굴절률 빼고.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제일 중요한 건 굴절률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비례를 해줘야 되는 거지. 굴절률만. 그렇다면 파장은 매질 A가 크다. 오케이. 진동수 같다. 오케이. 속력은 A가 빠르다. 오케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오케이. 얘들아, 속력이 빠르고 속력이 느리지. 우리 속력이 빠른 매질을 무슨 매질? 소한 매질. 속력이 느린 매질을 무슨 매질이라고 했어? 밀한 매질이라고 했잖아. 그럼 B가 더 고쳐라. 밀한 매질이다 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잖아.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것이. 자, 보자.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칠판 봐볼래? 얘들아, 요게 이렇게 빛이 됐건 소리가 됐건 입사를 했거든. 그럼 입사각이 있겠지. 칠판 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입사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충분히 가능하잖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입사각이 커지면 요걸 요렇게 뒤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마 요런 방식으로 굴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입사각이 위에 거보다 커지면 당연히 뭐도 굴절각도 같이 커지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어디에 좀 관심을 가지냐면 입사각하고 굴절각의 관계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슨 법칙이 되는 거야? 스넬의 법칙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스넬 법칙 한번 설명해 볼 텐데 내가 쌤이 어디에 관심 가진다고 했지?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고 했지. 입사각을 2배 해보니까 굴절각이 2배 된다? 그렇진 않아. 입사각과 굴절각이 완벽히 비례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로 확인해 봤더니 입사각에 사인값 있지. 그 다음에 굴절각에 사인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들의 비율은 항상 뭐 하더라는 거야? 바로 일정하더라. 이게 바로 스넬 법칙이에요. 그래서 입사각의 사인값이 2배 되면 굴절각의 사인값도 몇 배 된다? 2배가 되기 때문에 그 둘의 비는 항상 뭐 하다는 거야? 일정하다 하는 것이 무슨 법칙이다? 스넬 법칙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자. 치봐봐. 야, 쌤이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지? 파면이라고 한다고 했지? 요것도 파면이지 수직하니까 그럼 저거 여기다가 요게 뭐가 돼? 첫 번째 매질의 파장. 그 다음 요것도 뭐라 했지? 아까 요게 두 번째 매질의 파장 아니야? 요게 람다2. 그 다음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요 B랑 A 프라임 있지? 요 길이를 공통변이니까 L이라고 한번 쌤 마음대로 한번 정해볼게.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사인 I하고 사인 R 구할 거거든. 칠판 봐. 적을 거 없어. 요게 I제 요거 90 마이너스 I니까 요게 뭐가 돼야 돼? I가 되고 요게 R 그럼 요거는 90 마이너스 R이니까 요각이 뭐가 되면 돼? 요각이 R이 되면 돼. 맞지? 뭐 이런 건 너가 내면 더 잘하잖아. 자 사인 I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요 값은 L분의 람다 1 무리 없냐? 사인 I는 사인 R은 요거제 그럼 빗변분의 높이니까 요 값은 L분의 람다 2 무리 없지? 분모에 L 약분되면 결국 입사각의 사인값, 굴절각의 사인값의 B는 뭐하고 비례하더라? 바로 파장의 B와 비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어차피 A의 진동수나 1의 진동수나 2의 진동수 같기 때문에
속력과 파장도 뭐 한다고 했어? 비례한다고 몇 번 얘기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돼? 요렇게 써도 전혀 무리가 없겠지. 됐어? 마지막. 아까 다른 건 다 비례하는데 굴절률만 반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야? 굴절률만 반비례하니까 분모에다가 1번 매질을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요게 스넬 법칙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냐면 분모가 1이잖아.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굴절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12가 아니야. N12야.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굴절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능하지? 적어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뭐야? 2번 매질에 대한 1번 매질의 굴절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됐어요? 이게 답니다. 스넬 법칙. 이용해서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한번 보자. 4번 문제. 자, 지금 문제에서 AA'하고 BB'인데 적어볼래, 얘들아? AA'이 이거 람다1이고 BB'이 람다2 아니야? 이거 묻는 거 아니야? 파장에 B를 묻고 있는 거 아니야? 항상 뭐 해야 돼? 일정해야 되니까 답 몇 번이야? 1번. 요렇게 가는 거잖아. 됐어요? 그 밑에 5번 문제. 깊이가 다른 경계를 가진 수면에서 진동수 F가 문제에서 20Hz다라고 했어. 깊은 곳에서 10m/s로 진행하다가 얕은 곳에서 6m/s. 줄 거 봐.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의 굴절률.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의 굴절률. N 깊, 얕 이 말 아니야? 지금? N1, 2 이런 것처럼. 그럼 요거 어떻게 쓸 수 있어? 뭐뭐에 대한이 항상 분모로 가야지. N 깊, N 얕 요거 묻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근데 쌤이 뭐라 했어? 굴절률의 B와 속도의 B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했잖아. 그럼 요렇게 쓸 수 있어? 얕은 곳에서의 속력분의 깊은 곳에서의 속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돼 안 돼? 그러면은 주어졌잖아 문제에서. 깊은 곳의 속력이 얼마라고 했어? 10. 얕은 곳의 속력 얼마라고 했어? 6 됐잖아.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 소수로 표현하면 약 1.7 얼마니까 답 몇 번이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앞에 거고 뒤에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주어진 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돼. 야, 6번 문제 같이 한번 보자. 자, 진동수가 10Hz인 물결파가 깊이가 다르다. 결국은 속력이 다르다는 이야기고. 얘들아, 화면이 주어지면 그냥 풀지 말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진행 경로를 표시해줘. 이렇게 파면과 수직하게. 그리고 마찬가지 파면과 수직하게 이렇게. 됐지? 야, 그림 봐봐. 요각이 60이고 요각이 90이면 요각은 30이니까 법선을 딱 그었을 때 결국 입사각이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도가 됩니다. 또 봐. 요각이 30, 요각은 얼마야? 60, 다시 요각은 얼마? 30. 그러니까 굴절각이 3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스넬 법칙 가자. 입사각이 60이니까 사인 60. 굴절각은 얼마? 3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60은 첫 번째 깊은 매질이지. 그러면 요게 깊은 곳의 속력과 얕은 곳의 속력의 비와 같으면 되고. 또 속력과 파장은 비례하니까 깊은 곳에서의 파장, 그 다음에 얕은 곳에서의 파장의 비와 같으면 되는 거고. 마지막 굴절률만 반비례하면 되니까 분모에다가 깊은 곳의 굴절률을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 됐어? 근데 문제에서 야, 이게 뭔데? 파장 아니냐? 어디에 파장? 얕은 곳에 파장이니까 적어라. 요게 몇 센치? 5cm. 근데 문제에서 진동수 얼마라고 했어? 10Hz라고 했지?
진동수랑 파장이랑 뭐 하면 곱하면 속력이니까 속력은 50cm/s. 근데 중요한 건 사인 62분의 루트 3, 사인 32분의 1. 이 모든 값이 얼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루트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깊은 곳의 속력은 얼마가 되면 돼요? 50 루트 3. 깊은 곳의 파장은 얼마가 되면 돼? 5 루트 3. 이렇게 가면 되지. 1번. 깊은 곳과 얕은 곳의 진동수는 같다. 오케이? 깊은 곳에 대한 얘들아 봐라. 요게 바로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의 굴절률. 얼마? 루트 3. 오케이? 깊은 곳에서 물결파 속력 50 루트 3. 오케이? 파장 5 루트 3. 오케이? 누가 더 빨라? 깊은 곳에서 더 빠르니까 답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이제 볼록 렌즈 한번 볼 텐데, 볼록 렌즈와 렌즈는 오목 렌즈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볼록 렌즈만 볼 겁니다. 자, 이제 볼록 렌즈를 가지고 작도를 해가지고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를 볼 거거든. 칠판 한번 볼래? 자, 우리가 보통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광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광축이라고 불러주고요. 볼록 렌즈로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입사를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빛이 굴절을 해서 항상 어딜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 여기가 바로 F라고 적힌 게 바로 초점입니다. F 요 둘 다 양쪽 다 초점이 있죠. 그리고 오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점을 이렇게 고쳐볼까? 초점의 2배 2F라고 고쳐줍시다. 초점의 2배 거리.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렌즈의 중심이거든요, 얘들아.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뭐 하지 않는다? 굴절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다시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초점을 지난다. 됐죠?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굴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필기할 거 없으니까 칠판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이제 각각의 위치에 따라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 볼 겁니다. 칠판 봐. 자, 먼저 초점의 2배 거리보다 멀리에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물체가 렌즈를 통과한 후 어떻게 상이 맺히느냐. 자, 여기서 출발한 빛이 칠판 가서 초점 지나서 굴절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두 번째 요 빛이 어디로 간다? 렌즈의 중심을 지나겠죠? 중심을 지나서 어디에서 만난다? 중심을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했지. 중심을 지나가지고. 됐어? 그러면은 요 머리 부분이 여기로 온 거지. 그럼 상이 맺힐 때 어떻게 맺힌다? 요렇게 맺힌다. 됐어? 그럼 너희가 봤을 때 상이 맺혔을 때 똑바로 서 있나? 거꾸로 서 있나? 거꾸로 서 있지, 그지? 요걸 거꾸로 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도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도립이고 실제로 상이 맺혔으니까 우리는 도립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아야, 물체의 크기보다 상의 크기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 그래서 기억하자. 크기는 어떤? 작은 도립 실상이다. 어디에 있을 때? 초점의 2배 거리보다 멀리 있을 때. 문제 없냐? 계속 봐. 이번엔 얘들아 딱 초점의 2배 거리에 있을 때 한번 보자. 초점의 2배 거리. 칠판. 어차피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간 것이 초점 지나는 건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렌즈의 중심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겠지. 이렇게 가서 여길 통과하는 겁니다. 여길. 됐어요? 그럼 어때? 요렇게 상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의 2배 거리 있을 때는 요거랑 크기가 어떻다? 완벽히 동일하다. 야, 근데 잘 생각해봐. 칠판 봐봐. 요거보다 멀리에 물체가 있을 때는 작은 상이 맺혔지. 렌즈에 조금 가까이 가니까 이제 작지 않고 크기가 똑같지. 그럼 이제 앞으로는 렌즈에 좀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했어? 상이 좀 더 커진다는 거 예측할 수 있겠지.
보자 계속. 좀 지우고. 이번에는 초점의 2배 거리보다는 가깝고 초점보다는 멀리 있을 때 요거 한번 볼까? 자, 갑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가서 당연히 어딜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 무리 없죠? 두 번째,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뭐 하면 됩니까? 굴절되지 않고 직진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났지? 그럼 상이 어떻게 맺히는 거야? 여전히 거꾸로 맺히긴 했는데 크기가 어때? 더 커졌잖아. 이 정도면 감 잡아야지. 아, 렌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는구나? 점점 커지는구나. 요거 예측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이번에는 초점 거리에 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만 자라. 초점 거리. 그러면은 요렇게 가서 이건 뭐 똑같이 정해져 있는 거지. 잘 봐. 만약에 중심을 지나면 이렇게 갈 텐데, 야, 얘들들이 평행하잖아. 그럼 이 두 빛이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지. 여기서도 못 만나고 여기서도 못 만나지. 상이 맺힌다 안 맺힌다? 아예 맺히지 않는다. 그래서 초점에 있을 땐 아예 상이 생기지 않는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어. 마지막이야. 자, 이번에는 초점 거리보다 더 안쪽에 있을 때 한번 보자. 크기는 커질 것 같은데, 그지? 자,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가서 초점 지나고 계속 봐. 얘는 뭐야? 중심을 지나면 이렇게 가는 거 맞지? 야, 렌즈 뒤에서 만나나 못 만나나? 못 만나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실상은 생긴다고 봐야 돼? 안 생긴다고 봐야 돼? 안 생긴다고 봐야 돼. 실상은 없다고 봐야 돼. 반대말, 실상의 반대말이 뭐야? 허상인데. 자, 바로 연장을 해보자. 요 손을 요렇게 연장하고 요 손을 요렇게 연장하니까 비록 렌즈의 오른쪽에서는 만나지 못하지만 렌즈의 왼쪽에서는 만나긴 만나지. 렌즈의 왼쪽에서 만나는 걸 우리는 실제로는 상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상이라고 하는 거야? 허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상은 전부 다 거꾸로 서 있었지. 근데 렌즈 가까이 가서 초점보다 더 안쪽에 있으면 무슨 상이 생긴다? 똑바로 선 허상이 생긴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칠판 봐봐. 자, 여기서 출발하지. 기본적으로 실상은 전부 거꾸로 선상입니다. 렌즈에 가까이 가니까 점점 상의 크기가 커집니다. 어디까지? 초점 거리 바로 직전까지는 커지고 실상이 생깁니다. 초점 거리에 있으면 상이 생기지 않고 초점보다 가까이 가면 생기긴 생기는데 똑바로 선 뭐가 생긴다? 허상이 생긴다. 그게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크기하고 상의 크기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물체의 크기분의 상의 크기를 하면 그게 뭐가 된다? 배율이 된다. 그리고 렌즈 방정식이라고 해서 줄 거 줄래? A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F분의 1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F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요 값은 초점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A는 물체에서 렌즈 사이의 거리 이야기하는 거고요. B는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한다. 렌즈 방정식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1번 밑에 문제 한번 보자. 다음 중 볼록 렌즈가 만들 수 있는 상이 아닌 것은,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허상은 하나밖에 없지. 실물보다 크기가 큰 허상. 그러니까 4번 가능하지. 1번, 실물보다 작은 실상은 초점거리의 2배보다 멀리 있으면 되지. 실물보다 큰 실상은 초점거리 2배와 초점거리 사이에 있으면 실물보다 큰 실상이 생기지. 실물보다 작은 허상은 배운 적이 없다. 그지? 그러니까 답 몇 번이야? 3번. 이건 만들 수가 없지. 5번에 실물과 같은 크기의 실상은 초점 거리에 정확히 2배만큼 있을 때 딱 동일한 크기의 실상이 생기잖아. 가능합니다. 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흰 종이에 실물보다 큰 상이 생긴대. 방금 말했잖아. 야,
딱 나와 있다니까. 봐봐.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초점 거리, 초점의 2배 거리. 자, 이런 거야. 초점의 2배 거리보다 멀리 있으면 크기가 작은 실상. 초점 거리에 딱 2배만큼 있으면 크기가 동일한 실상. 초점 거리 2배와 초점 거리 사이에 있으면 크기가 큰 실상. 초점 거리 F보다 렌즈에 가까워지면 상은 실제 상은 없는 거지. 그리고 초점 거리보다 가깝게 있으면 크기가 큰 허상. 딱 나와 있다니까. 그러면은 흰 종이에 실물보다 큰 상이 생기려면 뭐가 답이 되는 거야? F와 EF 사이 값이 답이 되는 거지.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면 되잖아요. 3번 보자. 꼬마 전구를 F 초점보다 먼 곳에서 초점 F에 점점 가까이 하면 상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초점 거리 F보다 먼 곳에서 F에 가까워지면 점점점 커진다니까? 맞지? 점점 커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야. 상이 이렇게 맺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맺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렌즈에서 점점 뭐 하는 거야?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지. 상의 위치는. 그러니까 물체가 렌즈에 가까워지면 상은 렌즈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상의 크기는 증가하고 초점에서 멀어진다. 자, 요거는 뭘 쓰라는 건데? 요거 그거지. 렌즈 방정식을 한번 써보라는 거지. 아까 렌즈 방정식이 뭐였냐? A분의 1하고 B분의 1을 더한 것이 초점 거리분의 1과 같다. 이거였지? 대입하자. 초점 거리가 6이고 볼록 렌즈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4cm거든. 그럼 A가 얼마라는 거냐? 4cm란 얘기야. 4분의 1 플러스 B는 몰라? 이퀄 문제에서 F 초점 거리가 6이라고 되어 있잖아. 됩니까? 그럼 얘들아 B가 얼마 나오냐? B가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맞잖아. 그러면 이 B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건 상이 렌즈의 왼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야. 즉 뭐야? B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건 무슨 상이 맺힌다는 얘기야? 허상이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렌즈의 배율은 M이었나? 렌즈의 배율은 A분의 B였지? A가 얼마였어? 아까 6이었고 B 값은 요때 배율을 쓸 때는 절대값 쓰면 되니까 요렇게 해서 몇 배 큰? 2배가 큰 허상이 맺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 배율은 몇 배? 6이 10 맞나? 12였나 아까 B가? 그리고 A가 4였네. A가 4였네. 쏘리. A가 4였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4분의 10이니까 크기가 3배가 큰 허상이 맺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봐보자. 1번부터. 자, 1번.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뭐 하지 않는다? 굴절하지 않고. 그지? 굴절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고. 직진한다고. 광축과 나란히 렌즈로 입사하면 굴절한 뒤 초점을 지난다. 안 써줘도 되지? 초점.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나 렌즈로 입사한 광선은 굴절해서 광축과 나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와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2번. 볼록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 물체와 볼록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길 때에는 거꾸로 선 실상이 생기지. 실상은 전부 거꾸로 서 있습니다. 물체와 렌즈 사이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짧을 때는 물체보다는 큽니다. 대신에 초점 거리보다 짧다고 했으니까 똑바로 선 허상이 생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허상은 기본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똑바로 선 허상. 예전에는 정립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한자기 때문에 똑바로 선. 요게 낫겠지, 그지? 거꾸로 선, 똑바로 선. 이렇게. 자, 3번 볼게요. 얘들아, 축소되고 뒤집힌 상이 생긴 걸로 봐서 일단 실상이야. 맞지?
실상이고 아마 초점 거리의 2배보다 멀리 있는가 봐. 그러니까 작은 상이 생기는 거지. 크기가 같고 뒤집힌 상이야. 저거 바로 20cm가 초점 거리의 2배인가 봐.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거꾸로 선 상이 생겼지. 그러면은 초점 거리가 얼마가 되면 돼? 10cm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상을 관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허상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되고, 아마 이때는 B값이 뭐가 될 것이다? 음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실험상에서 3에서 상을 관찰할 수 없는 까닭, 크기가 아주 작다, 크기가 작다, 스크린 뒤에 생긴다, 허상이 촛불 뒤에 생긴다. 여기 있네. 허상이 생겼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답 몇 번입니까? 4번. 됐어? 그 다음 잠깐만, 허상이 촛불 뒤에 생긴다. 이거 틀렸는데? 맞네. 촛불 뒤에 맞습니다. 촛불 뒤에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여러가지 이제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옳은 걸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니까 상이 이제 거꾸로 서 있는 상인데, 얘들아 P가 F1에 놓이면 여기 놓인데, 그러면 P'은 F2에 생긴다? 자, 봐봐. 얘가 일로 왔지. 그러면 물체가 렌즈 가까이 왔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더 멀어져야 되지 않냐? 틀렸고. P가 F1에 가까워지면, 방금 얘기했잖아. 얘가 가까이 오면, 물체 가까이 오면 상은 뒤로 가야지. P가 F1에 가까워질수록, 자, P가 가까이 오면 얘가 멀어질 테고, 그렇다면 상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니? P가 F1을 지나 O에 가까워지면 P'은 점점 커진다. 얘들아, F1을 지나 O에 가까워지면 사실상 이거는 실상이 맺힌다고 봐야 돼? 허상이 맺힌다고 봐야 돼? 허상이 맺힌다고 봐야지. P가 F1을 지나 O에 가까워지면 P'은 이거잖아. 뭘로 바뀐다? 허상으로 바뀌어버려야 되겠지. 됐나요?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 자, 지금 보니까 렌즈에서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간 빛이 굴절돼서 O점을 지나고 있으니 여기가 뭐인 것 같아? 초점인 것 같아. 그러면 초점 거리는 얼마이다? A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크다. 어디만큼 떨어져 있냐면 초점 거리가 얼마였지? 아까 요렇게 있었지? 그러면은 상의 크기는 물론 무슨 상이야 이거? 허상 맞나? 왜냐? 초점보다 더 안쪽에 있으면 허상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허상은 크기가 큰 허상밖에 없죠. 크기가 큰 허상. 자, 그 다음에 자, 허상은 똑바로 서 있니? 거꾸로 서 있니? 똑바로 선 크기가 큰 허상이니까 바로 선 허상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되지. 되냐? 답은 기억, 니은, 디귿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광전 효과를 볼 텐데, 자, 광전 효과가 뭔지를 보고 그 광전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이제 볼 건데, 자, 광전 효과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간단합니다. 빛을 어디에 쪼여주는 거야? 금속에 쪼여주는 거야. 그럼 빛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에너지지, 그지? 그럼 금속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뭘 잃어버리는 거? 전자를 잃어버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광전 효과라고 부르는 거야. 간단하지? 그럼 너희들 화학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속과 전자는 무슨 힘이 작용하죠? 인력이 작용하지. 빛을 비춰가지고 그 인력을 이겨내고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무슨 효과?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달리하면서 실험을 하는데, 칠번 봐봐. 진동수가 일정 이상의 값이 아니면, 그러니까 진동수가 부족하면 빛의 세기를 아무리 증가해도 광전 효과 안 되고, 빛을 쪼여주는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광전 효과는 안 되더라는 거야. 대충 감이 오지 이제. 그럼 뭐가 핵심인 거야? 빛의 진동수가
일정 이상의 값이 되니까 아무리 짧게 빛을 줘도 아무리 어두운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작은 빛을 줘도 뭐 한다는 거야? 광전 효과는 즉시 일어나더라는 거지. 그럼 결론은 뭐야? 빛의 색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빛을 쪼여주는 시간 중요하지 않은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바로 이겁니다. 진동수가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누가 결정한다? 빛의 진동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답 한번 달아보자 얘들아.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방출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적어라. 뭐라고 한다고요? 광전 효과라고 한다고요. 적으세요. 광전 효과. 이때 전자가 이제 움직일 테니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광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세기도 필요 없어. 시간도 필요 없어.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빛의 진동수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가 원자핵의 인력을 극복하고 방출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최소한의 진동수가 필요하다고 했지. 야야야, 진동수 2 가지고는 안 돼. 3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있잖아, 진동수가 4부터 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 커트라인이 4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한계 진동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또는 다른 말로 문턱 진동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인 거지. 한계 진동수보다 커야 광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2번. 자, 아연 표면에 빛을 쬐어 주었으나 금속 표면으로부터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광전자가 방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광전자가 방출될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이거 아니냐? 진동수 큰 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진동수 큰 게 없지. 자, 봐봐. 파동의 전파 속력은 F 곱하기 람다인데, 응?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뭐가 바뀌지 않아? 속력이 바뀌지 않아. 그 상태에서 나는 진동수를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파장을 짧게 하면 되잖아. 답 몇 번이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 3번. 자, 아연으로 된 금속판에 광전자가 방출이 안 됐대. 근데 자외선을 쪼여주니까 방출이 됐대. 그럼 결론은 하나잖아. 적외선보다 자외선이 뭐가 크다는 건데? 진동수가 크다는 거지. 그 말이 없잖아. 그럼 빨리 뭘 찾아봐? 파장이 짧단 말이 있나 찾아봐. 어딨어? 있네. 바로 1번에 바로 있네. 자외선의 파장이 적외선보다 짧기 때문이다. 말 바꾸면 진동수가 크기 때문이다. 몇 번이 답인 거야?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시만 봐봐. 지금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미 금속 박 두 개가 뭐 해 있는 거야? 벌어져 있는 거지. 벌어져 있는 거고요. 자, 광전 효과가 발생해 되면 마이너스가 바로 뭘로 바뀌어? 중성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오므라들 겁니다. 전자가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계속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계속 빠져나가겠지. 그럼 다시 뭘로 바뀌면서 다시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벌어지게 되겠죠. 됐니? 그럼 답 몇 번이야? 오므라들다가 더 벌어진다. 답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 범수야 자냐?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해볼 텐데 칠판 봐라. 자, 빛의 파동설의 한계 이런 표현 나오는데 너희들 그 빛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런 느낌이 강하지. 이렇게 파동으로 전달된 느낌이 강하지, 그지? 그래서 옛날에 이 빛은 파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첨예하게 싸웠습니다. 사실 대립해서 싸웠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둘 다 맞는 얘기지.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고. 근데 이 광전 효과를 아무리 파동설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파동은 연속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광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 파동설로는 도저히 광전 효과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세요. 광량자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내놓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어둡다 그러면 이렇게 빛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의 형태로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빛 알갱이 있지. 빛 알갱이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밝게 해준다고 접근하는 거야. 저기 어두워? 빛 알갱이 한 5개를 던져주는 거야. 그게 빛의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빛을 광량자라고 하는 입자의 개념으로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됐어?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광량자설이라고 부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빛 알갱이가 가지는 빛 에너지 값은 어떻게 계산되어진다?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것으로 계산되어진다. 핵심은 뭐다? 빛 알갱이가 가진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좀 하자 얘들아.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너희들 빛 에너지하고 있지. 빛의 세기를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빛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럼 빛 에너지는 뭐와 관계 있느냐? 빨간색 빛보다 파란색 빛이 빛 에너지가 큰 겁니다. 빨간색 빛보다 파란색 빛이 진동수가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빛의 세기는 색깔은 똑같이 빨간색인데 더 밝으면 세기가 센 빛이 되는 거야. 어두우면 세기가 약한 빛이 되는 거야. 자, 내가 너희한테 광량자설에 의하면 빛을 5개 던져주니까 좀 어두워. 어떻게 해야 돼? 10개 던져주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정리하자. 빛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광량자의 개수하고 비례하는 것이지 광량자 하나가 가지는 진동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설명돼 있죠? 같은 진동수의 빛이라도 에너지가 동일하더라도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 뭐야? 빛의 세기가 강하다. 구분하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데 빛 알갱이가 들어가서 뭘 때리는 거야? 전자를 때려서 튀어나오는 거지. 줄 거 항상 1대1로 탄성 충돌한다. 그러니까 광자 한 개는 전자를 몇 개 이탈시킬 수 있다? 1개 이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탄성 충돌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달된다? 전자에게 전달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자가 원자에게 인력을 이겨내고 이탈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최소의 에너지가 필요하대. 설명을 좀 해볼게. 제발 봐봐. 얘들아, 요 턱이 요렇게 있잖아. 요 턱이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이 광량자가 2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안 적어도 돼. 전자를 때리잖아. 그럼 전자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나 없나? 못 나오지. 봐봐. 탕 때리면 요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겠지. 그러면 이 광자가 최소한 얼마 에너지는 있어야지? 30만큼 에너지는 있어야 이걸 이탈시킬 수 있는 거지. 바로 요 30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W라고 쓰고 요 탈출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의미로 1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나? 그럼 결론은 뭐야? 봐봐. 책에도 있지만 요 HF가 뭐냐면 요게 빛 알갱이, 그러니까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거든. 이게 뭐 해야만 1함수보다 크면은 무슨 효과가? 광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1함수가 오히려 빛 에너지보다 더 크다면 이런 경우는 광전 효과가 뭐 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만 더. 아까 우리 광전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진동수를 뭐라고 했지?
한계 진동수라고 했지. 바로 요 일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 한계 진동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구한 걸 뭐라고 한다? 일함수라고 한다. 기억하자. HF는 광자의 에너지고 HF0는 바로 일함수를 뜻하는 거다. 요거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책에도 있지만 광양자설에 의한 광전효과 해석 별거 없습니다. 여기 있지? 광자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크면 광전효과 오케이. 그 다음에 광자 빛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작으면 광전효과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금속반에 자외선을 쬐어주면 튀어나온대. 줄 거라. 광전자의 수를 많게 한대. 야, 우리 전자하고 광자는 몇 대 몇으로? 1대1로 충돌한다고 했지? 광전자의 수를 많게 하려면 이거잖아. 광자의 수를 늘려야지. 광자의 수를 늘려야지. 즉, 빛 에너지가 아니라 빛의 세기를 세게 하면 되지.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6번. 줄 거 봐. 거리를 더 가까이 한대. 얘들아, 거리를 가까이 한다고 해서 막 진동수가 커지니? 파장이 짧아지니? 그렇지는 않지. 거리를 바꾼다는 건 에너지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면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였으니까 더 빨리 중성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많이 오므라들면 되겠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더 많이 오므라드는 게 맞겠지. 답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아까 이제 요거 그 내용의 연속인데 한번 봐봐. 자, 이렇게 있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거 이제 에너지가 30으로 잡았다. 그지? 여기 전자가 있고 여기 이제 광자가 와서 전자를 때리는 겁니다. 칠판 볼래 얘들아? 최소한 광자가 얼마 에너지를 가지고 때려야? 30의 에너지를 가지고 때려야 튀어나올 수 있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광자가 50만큼의 에너지로 전자를 때렸다고 하자. 그러면은 전자가 광자한테 얼마 에너지 받는 거야? 50만큼 에너지 받는 거 맞지? 그 중에 30은 이탈하는 데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탈하고 나면 물어보자. 기범아, 전자는 얼마 에너지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50 받아가지고 30 썼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튀어나갈 것이다? 20. 요걸 우린 뭐라고 불러주냐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 20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최대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되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결론 이런 거 아니야? 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결국 요게 뭐죠? 광자가 가진 에너지지. 여기 50인 거잖아. 여기서 뭘 뺀 것과 탈출을 위해 사용한 W를 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물론 일함수 대신에 이렇게 써도 괜찮지? HF에다가 한계 진동수를 이용한 에너지를 구한 값으로 해도 전혀 무리는 없는 겁니다. HF0. 야, 그래프 한번 좀 해석을 해보자. 칠판 봐, 요 그래프. 야,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자, 요 정도의 진동수를 비췄더니 지금 에너지 값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지.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왔다? 못 튀어나왔다? 못 튀어나왔다. 이 말인 거잖아. 돼? 그러면 왜 그런 거지? 바로 요 녀석이 뭐의 한계 진동수기 때문에 A의 한계 진동수인데 그거보다 작으니까 그런 거지. 요거는 뭔데? B의 한계 진동수지. 누가 더 크니? B가 더 크지? 무슨 뜻이야? 금속 B에서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힘들다. 전자와 핵 사이 인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됐어 이거? 그 다음에 자, 분명히 있잖아. 이만큼의 진동수를 비춰주면
사실상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해 준 거거든. 그렇지만 전자의 에너지는 제로지. 그 이유가 뭐지? 요만큼의 에너지를 100% 탈출, 이탈하는 데 썼단 얘기잖아. 그럼 바로 요 에너지 값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1 함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하나? 요 y절편의 부호를 바꾼 값. 그러니까 절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a의 1 함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주면은 요만큼은 탈출하는 데 쓰고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전자가 이탈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요 값은 뭘 의미하겠어? 부호 바꾸면은 바로 b의 1함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y절편의 절대값은 1함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아까 우리 빛이 가진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했었지? 이렇게 계산했었지? 그럼 너희들 플랑크 상수는 뭔데? F분의 에너지 맞니? F가 뭐야? X축. 에너지가 뭐야? Y축. X축분의 Y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울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플랑크 상수를 의미한다. 해서 A, B의 기울기는 항상 동일하게 그려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보자. 광전 효과에 전자가 방출되면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한다. 얘들아 알지만 적어보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에서 1함수를 빼야 되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려면 HF를 크게 하든지 W를 작게 하든지. 그럼 답 뭡니까? 강한 세기는 안 되고 진동수가 큰 빛 가능하고 긴 파장 안 되지. 파장이 길면 진동수 작아지는데 뭐는 됩니까? 1함수가 작은 금속은 됩니다. 답은 니은 리을. 2번 문제 요 그래프의 의미는 뭐라고?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 그러면은 고쳐라. 1번 기울기는 같다. 얘들아 여기가 A의 한계 진동수, 여기가 B의 한계 진동수. 누가 더 커? B가 더 커. 1번, 2번도 틀렸어. 3번도 틀렸어. 1함수 누가 더 커? 1함수는 A보단 B가 더 커. 그러면은 B가 1함수가 크다는 건 전자와 핵사의 인력이 더 크다. 몇 번이야? 구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그리고 같은 파장에 빛을 쬐어주면 당연히 1함수 작은 A의 뭐가 더 크다?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 잘못됐잖아. B는 이탈하는데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최대값이 클 수가 없잖아. 다 몇 번이다? 4번. 얘들아 그림만 봐봐. 여기 떨어져 있지. 근데 빛을 쪼여줘 가지고 뭐가 생기면 광전 효과가 생기면 전자가 쏙 들어가서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전류에 세기를 증가시킨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적자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시간당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시간당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야 기억에 빛의 세기를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는 개수가 증가하니까 전류 증가할 거고 진동수를 증가시키잖아. 그럼 얘들아 봐봐. 전자의 속력이 빨라지지 않아? 그러면 더 많이 이동하지 않겠어? 시간당?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거야. 파장을 증가시키면 진동수가 작아지니까 안 돼. 이람수가 커져도 안 돼. 작아져야지.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야 이거 봐봐. 저거 봐. 요 녀석이 광자 아이가 얘들아. 왜? 내려와가지고 팡 때리잖아. 그러면 튀어나가는 건 요 쇠구슬이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광전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구부러져 올라간 요 높이가 뭘 의미하는 거야? 1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일단 얘들아 1번 3번 다 틀렸어. 왜? 바뀌었어. 이렇게 바꿔. 1번 3번 위치가 바뀌었어. 비탈면의 쇠고수를 어디에 놓느냐가 진동수 맞잖아. 봐봐. 진동수를 키운다는 건 여기다가 쇠고수를 놓으면 되니까. 일함수도 맞고. 야 5번은 충돌 시 쇠구슬의 속도가 아니고 고쳐라. 이탈했을 때의 쇠구슬의 속도가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잖아. 답은 2번, 4번입니다. 자, 1번. 자, 지금 보면 백열등으로는 광전효과 없었고 자외선 되니까 광전효과 생겼지. 이유는 간단하지. 백열등보다 자외선 등이 파장은 짧고 진동수는 크다. 기억. 백열등 빛은 검정기의 금속반에 대전시키지 않았다. 맞는 이야기. 광전효과 없었다.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금속박이 열린 이유는 전자가 빠져나오고 플러스로 대전되었기 때문. 야, 금속박이 열려 있는데 백열등으로 바꾼다고 다시 전자가 들어갈 리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답은 기억, 니은. 야, 그 문제에서 가에서는 벌어졌는데 나에서는 벌어지지 않았대. 어차피 같은 아연판이니까 한계 진동수는 정해져 있잖아. 근데 EF가 되니까 벌어졌고 F가 되니까 벌어지지 않았다는 건 한계 진동수보다 EF는 크고 F는 작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한계 진동수가 EF와 F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진동수는 당연히 A가 크지. EF니까. 근데 EF가 어디서 나왔냐 갑자기. FA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EF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그지? 가에서 금속박은 야 전자가 튀어나오면 고쳐. 플러스로 대전돼야지.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나에서 야 금속박의 그 빛의 세기는 백날 변화시켜도 광전효과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는다. 그죠? 답 뭡니까? 기억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 한번 볼게요.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에서는 세기가 크면 광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광전자도 많아지니까 정확한 표현. 진동수가 크면 전자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지만은 에너지와 광전자의 개수하고는 아예 무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광전효과가 일어나면 파장이 일정한 값보다 길다? 얘들아 파장이 길면 진동수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 안 되잖아. 답 뭡니까? 기억이 정답인 거지. 전류가 흐를 때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봐봐. 전류가 흐르면 음극아연판에서 뭐가 생겨서 광전효과가 생겨서 양극으로 누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기억해. 항상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광전자가 음극아연판에서 양극으로 빛이 밝다. 밑에 적어볼래? 세기가 세다. 그럼 뭐야? 광자의 개수가 많다. 그래서 전자도 많아지니까 전류는 많이 흐른다. 대표적으로 광전효과는 입자성을 보여준다. 5번. 자 얘들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I제 여기 EI제 전류가 흐른다 하면 속고 틀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진동수가 커서 광전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다면 I가 아니라 0.1I만 있어도 뭐 한다? 전류는 흐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으면 당연히 0이고 방출된 전자는 금속복 이동하는 거 맞고 야 2I, 200I가 되더라도 빨간색으로는 안 됩니다. 파란색 빛의 세기를 아무리 약하게 해도 파란색은 스치기만 해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리을. 그럼 6번에 진동수 누가 제일 큰 거예요? 파란색. 뭐보다 큰 거야? 한 개보다 큰 거지. 근데 빨간색은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거잖아. 답은 나, 다, 가 하면 되고 흐른다 했으니까 몇 번이 답인 거예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냐? 자, 5분만 더 하자. 넘어가 봐. 야, 너희들 그 빛은 입자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파동이라고 생각했나? 파동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물질, 전자, 양성자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우리? 입자라고 알고 있지. 근데 우리가 100% 입자라고 알고 있는 것도 파동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해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가 100% 입자라고 알고 있는 것도 혹시 파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자, 우리 파동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파동성의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면 이겁니다. 회절성. 빛이 퍼져나가는 성질을 회절성이라고 하고 회절성이 있으면 파동성이 있는 겁니다. 회절성이 없으면 파동성이 없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파장이 충분히 길어야만 뭘 가질 수 있다? 회절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물질이라도 회절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이지만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너희들 X선은 빛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겠어? 파동성을 가지고 있지. 쌤 볼래? 얘 구멍을 딱 뚫어 가지고 여기에 총알을 딱 쏴. 총알은 100% 입자잖아. 그럼 요 구멍을 통과한 총알은 아마 한 점에 다 모일 겁니다. 그죠? 그런 건 회절성이 없는 거죠. 근데 쉽게 생각해서 구멍에 빛을 비춰주면 이 구멍 주변이 다 밝지. 왜 그런 거지? 빛은 퍼져나가기 때문이지. 그걸 회절한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슬릿, 구멍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X선이 퍼져나가서 뭘 만들었다? 회절 무늬를 만들었다. 당연하지. X선은 뭐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 전자는 입자라고 알고 있나? 아니면 파동이라고 알고 있나? 분명 입자라고 알고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만들어낸다? 회절 무늬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럼 이것은 입자이지만 파동성을 띠게 된다. 오케이? 입자가 가지는 파동성을 뭐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물질파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파동성이 많다, 적다는 회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론적으로 람다 파장이 충분히 길면 파동성이 있다. 람다가 충분히 짧으면 파동성이 없다. 그래서 람다의 크기를 가지고 파동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람다 값은 그 물질의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mv분의 h라고 하기도 하고 p분의 h라고 하기도 한다. 해석을 해보면 운동량이 충분히 크면 람다가 충분히 작아서 사실상 파동성이 없다가 되는 거. 너희들 야구공 같은 거 회절하냐? 투수가 공 던졌는데 공이 막 관중석으로 가냐? 회절 못하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야구공은 질량이 크잖아. 그러면 운동량도 크잖아. 그럼 운동량이 크니까 파장이 짧아서 현실적으로 파동성을 나타내기가 힘든 거지. 반면에 운동량이 충분히 작아서 파장이 충분히 길면 파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전자, 양성자 이런 건 가볍잖아. 충분히 파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너희 책에 여기 있네. 예제 문제 봐봐. 거기 보면은 야구공하고 뭐 가지고 전자 가지고 뭐 했어? 실제로 파장을 구해봤잖아. 비교해봐. 야구공은 마이너스 34승. 너무 짧잖아. 파동성이 없는 거지.
반면에 전자는 마이너스 5승이니까 뭐야? 파동성이 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것이. 핵심은 뭐다? 운동량의 크기와 파동성, 람다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됐니? 야, 너희들 그러면은 그 파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물체를 관찰할 수 있지. 집안 봐봐. 광학 현미경이 우리 과시광선 이용해가지고 물체 관찰하는 거지. 근데 여기 전자총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자를 총으로 쏘면 내가 전자총의 세기를 결정해가지고 충분히 전자의 운동량을 제어할 수 있지. 그러면 전자의 파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현미경 만든 게 뭐가 되는 거야? 전자현미경이 되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 쌤 봐봐.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걸 시료라고 하거든. 시료를 때려. 전자가 튀어나와. 이렇게 튀어나온 전자를 모니터링해서 물체를 보는 것이 주사 전자현미경. 그러면은 봐봐. 튀어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잘 튕겨내야 되잖아. 그래서 뭐 한다고 돼 있어? 코팅을 한다. 왜? 전자가 잘 튀어나오도록. 그리고 바깥의 모양을 보니까 입체 구조를 뭐 할 수 있어? 살펴볼 수 있는 게 주사 전자현미경입니다. 반면에 시료를 뚫고 지나간 전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투과 전자현미경. 그럼 얘는 뭘 볼 수 있겠어? 내부 단면을 볼 수 있겠지. 대신에 얘는 입체로 볼 수 없고 2D 평면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쌤 봐봐. 시료가 너무 두껍잖아. 그러면 시료를 뚫고 지나가는 과정 중에 속도가 너무 느려진다. 쌤 봐봐래.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운동량이 너무 작아지고 파장이 너무 길어지면 회절이 잘 되니까 정밀성이 떨어집니다. 파장이 너무 길어서 정밀성이 떨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분해능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시료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다? 최대한 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 중에서는 누가 조금 더 분해능이 좋다? 투과전자현미경이 조금 더 분해능이 좋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